거기 웃는 분들, 잠깐만 조용히 있어 주시지요. 장터 한복판에서 뚱한 몸종덕이가 팔려 나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고, 장꾼들은 쌀서 말이면 때운다는 주인 말에. 그런데 늙은 선비 이수겸은 몸집이 아니라 덕이에 거칠고 갈라진 손끝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짐덩이나 떠들수록 구경꾼들의 웃음은 커지는데, 수겸이 품속 보자기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리지요. 서말 값이라더니 종잣돈이 바닥에 숨을 내쉬듯 풀리고, 사람들은 웃다 말고 눈만 굴립니다. 대체 이 선비는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 이 얼토당토 없는 선택이 어떻게 장터의 판을 뒤집어 놓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잔월야담입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 옛날 충청도 어느 고을에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서 새벽같이 길을 나선 보부상들이 지게의 물건을 잔뜩 지고 들어오고, 인근 포구에서 올라온 생선 장수들이 비린내 풍기는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자리를 잡으면 장터는 금세 사람의 열기와 물건의 냄새로 가득 차곤 하였지요. 엿 장수의 가위 소리가 짤깍짤깍 울리고 소금 장수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허공을 가르며 떡 파는 아낙네의 구성진 목소리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엿 장수 주변을 맴돌며 군침을 삼켰고, 아낙네들은 무명천을 만지작거리며 값을 흥정하였습니다. 장날의 장터란 그야말로 삶의 온갖 소리와 냄새가 한데 뒤엉키는 거대한 솥단지와도 같았습니다. 그 북적거리는 장터 한복판에 유독 눈길을 끄는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낡은 도포를 걸친 늙은 선비 하나가 사람들 틈에 우뚝 서서 품속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 천천히 풀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자기 매듭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그 안에서 은전 몇잎과 동전 꾸러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 밝은 장꾼들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저것은 그냥 푼돈이 아니라 종잣돈, 곧 한 집안의 마지막 미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 선비 종잣돈을 장터에 들고 나온 것이요? 장터 한쪽 구석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사람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살이 두텁게 오른 넉넉한 몸집의 때가 낀 무명 치마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으니 누가 보아도 팔려 나온 몸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맨발의 발가락은 흙바닥을 꼭 움켜쥐고 있었지요. 마치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사라지고 싶다는 듯 온몸이 웅크러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배가 불룩한 사내가 서서 목청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팔려 나온 몸종의 주인이라는 자였지요. 자, 보시오들. 먹기만 하고 일은 안 하는 짐덩이라오. 하루에 밥서 그릇을 해치우면서 부엌일은 굼뜨기가 소거름만도 못하단 말이오. 쌀 서말 값이면 데려가시오. 서말. 이보다 싸게는 못 팔겠소. 사람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몸종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굵은 목덜미가 햇볕 아래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서 웃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보자기를 품에 안은 늙은 선비였지요. 선비의 시선은 몸종의 얼굴도 몸집도 아닌 오직 두 손에 가 닿아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거친 물일에 절여져 손등은 붉게 트고 손바닥에는 세월의 무게가 굳은 살이 되어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선비는 그 손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책의 한 구절을 되새기듯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윽고 선비가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간 선비는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통째로 주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데려가겠소. 주인이 보자기를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쌀 서말 값을 훌쩍 넘기는 돈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인보다 더 놀란 것은 주위의 장꾼들이었습니다. 장터가 한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둑이 터지듯 폭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허허허, 종잣돈을 통째로 저 뚱보한테 쏟아붓다니. 노망이 단단히 났구먼. 저 돈이면 장정 둘을 사고도 남을 것을. 글만 읽더니 눈도 삐었나 봐. 하하. 어떤 이는 무릎을 치며 웃었고 어떤 이는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웃음이 사방에서 쏟아졌으나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꾸도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보자기를 건네고 돌아섰을 뿐이었지요. 선비가 장터를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웃음을 등에 지고 흙먼지 이는 장터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하면서도 단단하였습니다. 그 뒤를 어색한 걸음으로 따라가는 몸종의 눈에는 두려움과 당혹, 그리고 한 줌의 의아함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장터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선비의 등 뒤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장터 어귀의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렸습니다. 대체 이 선비는 왜 하필 저 몸종을 골랐던 것이었을까요? 장터의 모든 사람이 품은 그 물음의 답을 찾으려면 이야기를 조금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수겸이라 하였습니다. 본래 대대로 벼슬을 이어 온 사대부 가문의 적장자로 태어났으니 어린 시절의 수겸은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너른 기와 집의 곳간이 넉넉하였고 글방에 다니며 사서삼경을 읽으면 마을 어른들이 앞다투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저 도령은 필시 대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낼 인재로다. 어린 수겸은 그 말을 귓전에 담고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글 읽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릴 만큼 열심이었으니 아버지, 이 진사는 흐뭇한 눈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수겸이 20살이 되던 해에 처음 과거에 나갔으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24세 다시 도전하였으나 이번에도 이름이 불리지 않았지요. 30이 넘고 40을 바라볼 때까지 번번이 과거에 떨어졌으니 한때 촉망받던 도령은 어느새 고을에서 만년 낙방 선비라는 별명이 붙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낙방하는 사이 집안 살림은 물이 새는 독처럼 줄어들었습니다. 과거를 보려면 한양까지 오가는 노잣돈이 들었고 흉년이 거듭되니 논에서 나오는 소출은 해마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진사가 세상을 뜨신 뒤로는 빚쟁이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쳤고 논밭이 한 떼기 두 떼기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병환으로 들어 누우셨습니다. 수겸은 약을 지으려 남은 땅을 팔아야 하였고 간호에 매달리는 날이 이어졌지요. 석 달을 앓으시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신 날 수겸은 빈 곳간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낡아 빠진 기와집 한 채와 아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떨어져 올 때마다 원망 한마디 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곤 하였지요. 쪼들리는 살림에도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바느질품을 팔아 낀 일을 이었으니 수겸에게 아내는
기울어가는 집안의 마지막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겨울 기침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하였으나 기침이 석 달이 넘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서 쇳소리 같은 숨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피가 섞인 기침을 토하였지요. 약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수겸은 집안 곳곳을 뒤져 녹그릇 몇 점을 내다 팔았으나 약값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겨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내는 수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몸성이 계시오. 아내를 보낸 뒤 수겸의 기와집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빈 부엌에 바람이 들고 마당의 우물가에는 이끼가 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수겸의 집 앞을 지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저 양반은 글밖에 모르니 앞으로 어찌 살아간단 말이오. 팔 것도 부릴 사람도 없으니 조만간 거리에 나앉겠구먼. 차라리 글방이라도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으련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모양이지. 수겸은 그 말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수겸의 품속에는 아직 보자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느질 품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 두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보자기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뜨기 며칠 전 베갯머리 아래에서 꺼내어 수겸의 손에 쥐어 주었던 것이지요. 서방님, 이것으로 다시 일어서시오. 그 보자기를 풀 때마다 수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마음이었기 때문이지요.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값진 곳에 써야 한다고 수겸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수겸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물건을 사는 일보다 사람 구경에 더 오랜 시간을 들이곤 하였지요. 떡을 빚는 안악의 손놀림, 집신을 엮는 노인의 눈빛, 생선 위에 소금을 뿌리는 장수의 손목 힘까지 수겸은 마치 책을 읽듯 사람의 몸짓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겸 자신도 처음에는 명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아내가 남긴 종잣돈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곳에 심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리고 수겸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논밭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심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겸이 장터를 드나들며 사람을 살피기 시작한 것은 그의 봄부터였습니다. 봄볕이 따스해지면 장터에 나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으니 수겸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지요. 수겸은 장터 한쪽 나무 그늘에 앉아 반나절씩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놓고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요. 떡전 안악의 손이 반죽을 치대는 모양새, 대장간 쇠붙이를 두드리는 장인의 어깨 힘, 옹기 장수가 그릇을 감싸 쥐는 손의 각도까지 수겸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여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싸는 무렵 수겸은 장터 뒷골목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고을의 거부 최주사의 별채였지요. 높은 담장 너머로 부엌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짤그랑 소리, 물이 솥에 부어지는 콸콸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를 뚫고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 또각, 또각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졌습니다. 수겸은 무심코 발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소리는 제각기 어수선하였으나 유독 칼소리만은 마치 장단을 맞추듯 흐트러짐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수겸은 담장에 바짝 다가서서 살짝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엌 안에서 몸집이 넉넉한 여인 하나가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뚱뚱한 몸종이었지요. 움직임은 느릿느릿하여 얼핏 보면 게으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겸의 눈은 다른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칼날이 무 위를 지나가는 간격이 놀라울 만큼 일정하였던 것이지요. 마치 자로 잰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두께의 무 조각이 차곡차곡 도마 위에 쌓여갔습니다. 수겸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무써는 장면이었으나 사람의 몸짓을 읽는 눈을 가진 수겸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밀함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지요. 몸속 깊이 새겨진 감각,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이 만들어 낸 본능적인 솜씨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물을 치우고 쌀을 씻기 시작하였습니다. 수겸의 눈이 다시 한번 번뜩였습니다. 여인은 쌀에 물을 붓고 손으로 조물조물 주무른 뒤 뿌연 물을 따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붓고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였지요. 수겸은 그 횟수를 세었습니다. 정확히 5번. 매번 물의 양이 같았고 주무르는 횟수도 같았으며 물을 따라 버리는 속도마저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솥에 쌀을 올릴 때 여인은 손끝으로 물의 높이를 재었습니다. 쌀 위에 손가락 한 마디만큼 물을 맞추는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마치 몸의 일부가 저울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겸은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수겸은 글방에서 수많은 책을 읽었으나 사람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운 곳은 장터였습니다. 화려한 말을 늘어놓는 장사꾼보다 묵묵히 물건을 만드는 장인의 손에서 더 많은 진실을 보았고 큰 소리로 자랑하는 이보다 고요히 일하는 이에게서 더 깊은 실력을 느꼈지요. 그날 이후 수겸은 장에 갈 때마다 슬쩍 그 부엌 담장 쪽을 돌아보곤 하였습니다. 볼 때마다 확신이 커졌습니다. 저 여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재주가 있었고 그 재주는 제대로 된 기회만 주어진다면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다 어느 장날 수겸은 장터 어귀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 주사 댁에서 몸종 하나를 내다 판다더이다. 먹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나 봐. 수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가보니 장터 구석 느티나무 아래에 바로 그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주인이라는 자가 옆에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지요. 짐덩이라오, 쌀 서말 값이면 되겠소. 수겸은 품속의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종잣돈의 무게가 손끝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쓰는 것이 옳은 일인지 수겸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수겸이 찾던 것은 논밭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지금 눈앞에 바로 그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요. 수겸은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서방님, 이것으로 다시 일어서시오. 수겸은 보자기를 꺼내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몸집이 아니라 손끝을 보았다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결을 읽었다는 것을 장터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몸종의 이름은 덕이라 하였습니다. 수겸의 집에 들어온 첫날, 덕이는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으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새 주인이 또 어떤 사람일지 알 수 없었기에 덕이의 온몸은 경계심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덕이가 지금까지 겪어 온 주인이라는 자들은 하나같이 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주사댁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밥 한 그릇을 제때 얻어먹기 어려웠지요. 일을 조금만 느리게 해도 욕설이 날아왔고 무거운 것을 들다 그릇을 깨뜨리면 볼따구니에 매가 날아들었습니다. 살이 찐 것도 덕이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먹다 남은 찬밥과 식은 국물로 배를 채우다 보니 몸이 부은 것이었으나 아무도 그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지요. 수겸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덕이를 집에 데려온 뒤 부엌에 남은 쌀을 내어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밥을 지어 보거라. 덕이는 조심스레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오래도록 사람 손이 닿지 않아 거미줄이 쳐 있었고 솥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지요. 덕이는 솥을 깨끗이 닦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밥을 올렸습니다. 밥이 다 되자 수겸이 밥 한 그릇을 덕이 앞에 놓으며 말하였습니다. 배가 고플 터이니 먼저 먹거라. 덕이는 멍하니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먼저 먹으라 한 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덕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 한 방울이 밥그릇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겸은 못 본 채 마루 위에서 책을 펼쳤지요. 그러나 책장을 넘기는 수겸의 손끝에도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눈물이 어떤 뜻인지 수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수겸은 한결같았습니다. 끼니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었고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엌 일을 하거라 하되 무리하지 말거라 덧붙였지요. 덕이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일 수도 있다고,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고 마음 한구석에서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보름이 되고 보름이 한 달이 되어도 수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덕이의 어깨에서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릇을 감추듯 웅크리던 자세가 펴졌고 부엌에서 일할 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 보던 버릇이 사라졌지요.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참새 울음소리가 처마 밑에서 요란한 봄날 덕이가 마루 앞에 와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광의 쌀이 얼마 남지 않았사옵니다. 이대로 밥만 지으면 열흘을 버티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수겸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덕이의 목소리에 무언가를 더 꺼내려는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지요. 남은 쌀로 떡을 빚어보면 어떻겠사옵니까? 넉으로 만들면 쌀로 먹는 것보다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혹 내다 팔 수도 있사옵니다. 수겸의 눈이 잠깐 반짝였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가만히 끄덕이자 덕이는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반나절 뒤 덕이가 소반 위에 무언가를 올려들고 나왔습니다. 수겸은 책에서 눈을 떼고 소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떡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송편보다 조금 작고 둥근 떡 위에 대추 한 조각과 밤 한 점이 올라앉아 마치 봄날의 작은 꽃봉오리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었지요. 떡의 표면은 윤기가 돌아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가지런하게 놓인 떡들의 크기가 하나같이 같았으니 장터에서 보았던 그 정밀한 손놀림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겸이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쌀의 부드러운 단맛이 먼저 혀끝에 퍼졌습니다. 질기지도 물렁하지도 않은 딱 이 사이에서 탄력 있게 씹히는 찰기가
입안을 감쌌지요. 이윽고 팥소의 깊은 맛이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금 한 꼬집이 팥의 단맛을 한층 끌어올린 정교하게 계산된 맛이었습니다. 수겸은 떡을 삼키고 조용히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종잣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제대로 된 땅에 심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수겸의 가슴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부엌에서 솥을 닦는 덕이의 콧노래가 봄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퍼져 나왔습니다. 기울어진 기와집에 오래간만에 사람의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날 수겸은 떡 20개를 보자기에 곱게 싸서 장터로 나섰습니다. 자리삭슬 낼 돈이 없었기에 장터 귀퉁이, 느티나무 아래에 멍석 한 장을 깔고 떡을 늘어놓았지요. 한쪽에는 천조각의 먹으로 꽃떡이라고 2글자를 써서 세워놓았습니다. 아침나절이 지나도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종잣돈으로 뚱뚱한 몸종을 샀다는 소문이 이미 온 장터에 퍼진 터라 사람들은 수겸을 보며 낄낄거리기만 하였지요. 저 양반 또 나왔구먼. 이번엔 떡을 가지고 온 모양이야. 뚱보 몸종이 만든 떡이라 누가 입에 대겠어. 수겸은 아랑곳하지 않고 느티나무에 기대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지나가는 이마다 힐끗힐끗 쳐다보았으나 선뜻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지요. 해가 중천으로 올라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고 온 엿장수 하나가 목이 마른 듯 느티나무 그늘로 들어왔습니다. 멍석 위에 놓인 떡이 눈에 들어왔는지 엿장수가 떡을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요? 꽃떡이라 하오. 한번 맛이나 보시구려. 수겸이 가볍게 권하자 엿장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엿장수에 씹는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2입.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3입에 떡 1개를 다 먹고 난 엿장수가 수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떡이오? 내 엿장사를 20년 했어도 이런 맛은 처음이구먼. 엿장수의 감탄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엿장수 옆에 있던 소금장수가 호기심에 하나를 집었고 그 옆에 안악이 또 하나를 맛보았지요. 떡을 맛본 사람마다 눈이 커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주위 사람을 잡아 끌어 권하였습니다. 어멈, 이것 좀 먹어봐. 이런 떡은 난생 처음이여. 쌀 맛이 이리 깊을 수가 있소. 팥소도 예사롭지가 않구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도 전에 20개의 떡이 깨끗이 동이 났습니다. 돈을 더 낼 테니 하나만 더 달라는 사람까지 있었으나 수겸은 고개를 저었지요. 다음 장날에는 40개를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도 모자랐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는 아예 해 뜨기 전부터 느티나무 앞에 줄을 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이란 것이 장터의 그 어떤 외침보다 빠르고 멀리 퍼지는 법이었지요. 수겸은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떡의 수를 조금씩만 늘렸고 값도 1푼 2푼 천천히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떡의 맛에 흠뻑 빠져들어 다음 장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 뒤에야 비로소 값을 올렸으니 불만을 품는 이가 없었습니다. 덕이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빚었습니다. 절기가 바뀔 때마다 재료를 달리하였지요. 봄에는 뒷산에서 캔쑥을 넣어 초록빛 쑥떡을 빚었고 여름에는 텃밭에서 따 온 콩잎을 깔아 향긋한 콩잎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가을이면 밤과 대추와 잣으로 약식을 올렸고 겨울에는
흰 찹쌀로 인절미를 쳐서 고물 빛깔을 달리하였지요. 한 번도 같은 떡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니 손님들은 다음 장날에 어떤 떡이 나올지 궁금하여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겸은 장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어떤 떡이 얼마나 팔렸는지, 어떤 손님이 몇 번이나 왔는지, 날씨에 따라 잘 팔리는 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빠짐없이 기록하였지요. 글밖에 모른다고 무시당하던 그 학문이 이제는 장사의 밑그림이 되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터에서 수겸의 꽃떡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멍석 자리는 어느새 장터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고 장터의 판도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 장터를 오래도록 쥐고 흔들어 온 거부 최 주사였습니다. 자신의 떡전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알아챈 최 주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최 주사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장터의 뿌리를 내려 주막색과 떡전 둘, 포목점 하나, 그리고 미곡상까지 거느리고 있었으니 장날이면 오가는 돈의 절반 이상이 최 주사의 주머니를 거쳐갔지요. 장터에 자릿세를 거두는 것도 새로 들어오는 장꾼에게 허락을 내리는 것도 사실상 최 주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관아의 수령보다 장터에서의 힘이 더 셌으니 장꾼들 사이에서는 장터 수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지요. 그런 최 주사에게 수겸의 꽃떡은 눈의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떡전둘이 오래도록 장터의 떡 장사를 독점하여 왔는데 정체 모를 늙은 선비와 뚱뚱한 몸종이 만든 떡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최 주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고작 느티나무 아래 멍석에서 파는 떡이 뭐 그리 대단하겠느냐. 한때 반짝하다 말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꽃떡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줄이 길어졌고 최 주사의 떡전에는 파리만 날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최 주사는 우선 하인을 풀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떡 말이오. 노비가 더러운 손으로 빚은 것이라 하더이다. 부엌도 아니고 흙바닥에서 주물럭거린다지 뭐요. 몸종 주제에 장사를 하다니 천한 것에 손을 탄 음식을 어찌 입에 대겠소. 하인들이 장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귓속말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슬쩍슬쩍, 나중에는 대놓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헛소문을 퍼뜨렸지요. 장터의 아낙네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고 더러 꽃떡 사 먹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맛을 본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소문이야 어찌 되었든 혀가 기억하는 맛은 속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소문을 듣고 대체 어떤 떡이길래 이런 소동이냐며 궁금해서 찾아오는 이들까지 생겨났으니 헛소문은 되레 장사의 날개를 달아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속이 뒤집힌 최 주사는 이번에는 자릿세를 물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인을 보내어 수겸에게 장터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하였지요. 수겸은 느티나무 아래 멍석은 장터 자리가 아니라 관아 소속 공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겸이 조곤조곤 사실을 짚어 주자 하인은 할 말을 잃고 물러갔고 최 주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소문으로도 안 되고 자릿세로도 안 되자 최 주사는 마침내 마지막 술을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수겸의 집 앞에 하인 대여섯을 거느린 최 주사가 나타났습니다. 쿵
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 마을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이선비, 당장 나와 보시오. 수겸이 대문을 열자 최 주사가 품에서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을 꺼내어 수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 주사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이 몸종덕이는 본래 우리 집에서 도망친 노비요. 여기 문서가 그 증거이니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끌고 갖다지겠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덕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최 주사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부엌까지 똑똑히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쥐고 있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사금파리가 흩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덕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었지요. 겨우 찾은 평온한 나날이 조심스레 피어나기 시작한 희망의 싹이 한순간에 뿌리째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험악한 눈빛으로 마당 안을 둘러쌌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마을 사람들은 쉬쉬 수군거리며 불안한 눈길을 보냈으나 최 주사의 위세에 눌려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겸은 최 주사가 내미는 문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마당에서 수겸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담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그 문서에 대해서는 관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최 주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관아라, 좋지. 수령과도 안면이 두터우니 더 좋은 판이 아니겠는가. 최 주사는 자신의 승리를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최 주사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수겸은 대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고을 관아의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떡으로 이름을 떨친 선비와 장터의 거부 최 주사가 관아에서 맞붙는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인근 마을에서까지 구경꾼이 몰려든 것이었지요. 관아 담장 밖에도 사람들이 발돋움을 하며 안을 들여다보았고 아이들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구경할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짙게 끼었던 구름이 해를 가린 탓에 관아 마당에는 짓누르는 듯한 어스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 때마다 뜰 안의 소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렸고 떨어진 소리피 마당 위를 소리 없이 굴러다녔지요. 마당 한가운데 자리가 펼쳐지고 수령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령은 나이가 50이 넘은 엄중한 인상의 관리였는데 두 눈이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령이 자리에 앉자 웅성거리던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최 주사가 먼저 앞에 나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의 갓을 반듯하게 쓴 최 주사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수령 앞에 서더니 품에서 누렇게 바랜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수령 나으리,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이 문서에 적힌 대로 선비 이수겸의 집에 있는 몸종덕이는 소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비이옵니다. 도망 노비를 숨기고 부려먹었으니 마땅히 노비를 돌려받아야 하옵고 선비의 재산도 몰수함이 옳겠사옵니다. 최 주사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였지요. 최 주사 뒤에는 하인 넷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미리 불러온 증인이라는 자들이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숨 섞인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글쎄, 최 주사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있겠어. 수령 나으리하고도 아는 사이라는데. 이수겸 선비,
불쌍하지만 이번엔 틀렸구먼. 덕이는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다 빠져 백지장처럼 하얗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으나 턱 끝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감출 수가 없었지요. 보는 이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으나 나서서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령이 수겸에게 물었습니다. 선비, 할 말이 있거든 하시오. 모두의 시선이 수겸에게 쏠렸습니다. 최 주사는 팔짱을 낀 채 느긋한 표정이었고 구경꾼들은 이미 끝난 판이라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수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관아 마당을 짓눌렀지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가운데 먼 데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시간이 한숨 두 숨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점점 짙어져 갈 무렵이었습니다. 수겸이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갈색으로 빛바랜 표지의 먹으로 빼곡히 글자가 적힌 장부였지요. 최 주사의 눈이 그 장부를 향하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으나 수겸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겸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하였으나 관아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지요. 나으리 최 주사가 내민 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관인의 모양새가 언제 것인지 문서의 날짜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이 장부와 대조해 보시면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옵니다. 수령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포졸에게 두 문서를 가져오게 한 수령이 나란히 펼쳐놓고 살피기 시작하였지요. 관아 마당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나무 위의 아이들까지 숨을 죽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령이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대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 주사가 내민 노비 문서의 종이를 손끝으로 문지르고 먹의 농도를 살피고 관인의 모양을 돌려가며 들여다보는 수령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한참 뒤 수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지요. 최 주사. 예, 나으리. 이 노비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석 달 전에 새로 바뀐 관인이 아니오? 그런데 문서에 적힌 날짜는 10년 전이라 하였소. 10년 전의 문서에 석 달 전의 관인이 어찌 찍혀 있을 수 있겠소? 관아 마당의 술렁거림이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지요. 최 주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말이 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래 문서가 훼손되어 관아에서 다시 발급받은 것이옵니다. 다시 발급받았다면 관아의 기록부에 남아 있어야 하오. 허나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기록이 없소이다. 최 주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였지요. 수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장부를 한 장 넘겼습니다. 나직하되 분명한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나으리, 이 장부는 최 주사 댁 행랑에서 오래도록 일하던 종이 몰래 베껴 두었던 것이옵니다. 소인이 장터를 드나들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최 주사 댁을 나온 옛종을 만나 이것을 건네받았사옵니다. 수겸이 장부의 한 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최 주사가 지난 15년간 양민을 속여 노비로 삼은 기록이 날짜별로 적혀 있사옵니다. 빚이 없는 사람에게 거짓 빈문서를 들이밀어 종으로 부렸고
몸값을 치렀음에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둔 일도 여러 차례이옵니다. 장부를 한 장 더 넘기자 또 다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면에는 종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적혀 있사옵니다. 밥을 굶기고 매질을 하고 도망치려 한 자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운 기록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림을 넘어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다시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장부의 기록은 촘촘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 수법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으니 꾸며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경꾼 사이를 헤치고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이 굽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늙은 사내였습니다. 남루한 옷에 풍파가 깊이 새겨진 얼굴이었지요. 나으리 소인은 전에 최 주사댁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자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늙은 사내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단단하였습니다. 저 장부에 적힌 것이 모두 사실이옵니다. 소인도 본래 양민이었사옵니다. 장사를 하다 흉년에 빚을 졌는데 최 주사가 빚의 10배가 넘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 소인을 종으로 삼았사옵니다. 소인의 다리가 일이 된 것도 도망치려다 잡혀서 매를 맞은 까닭이옵니다. 사내의 증언이 끝나기도 전에 구경꾼 사이에서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안악이었지요. 나으리 소인의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최 주사 댁에 끌려가 종노릇을 하다 병이 들어 죽었사옵니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곳이 없어 지금까지 가슴에만 묻고 살았사옵니다. 뒤이어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서서 같은 증언을 하였습니다. 관아 마당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 주사를 향하였습니다. 최 주사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두 다리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요. 수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령의 눈에 서린 분노가 조용하되 깊었습니다. 최 주사, 위조 문서를 꾸미고 양민을 억압한 죄가 이처럼 명백하거늘 달리 할 말이 있겠느냐. 최 주사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되풀이하였으나 나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수령이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조 문서를 날조하고 양민을 종으로 삼은 죄, 종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린 죄를 물어 최 주사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몰수하고 억울하게 종이 된 자들의 신분을 모두 회복하라. 아울러 최 주사에게는 관에서 따로 죄를 물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라. 최 주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거짓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최 주사의 하인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덕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뺨 위로 눈물이 강줄기처럼 흘러내렸으나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노비가 아닌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이 아직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멍하니 있었지요. 수겸은 소란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뻐 날뛰지도 최 주사를 향해 빈정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덕이를 향해 고개를 가만히 한번 끄덕여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끄덕임 속에 담긴 뜻을 덕이는 오래도록 잊지 못하였습니다. 관아의 판결이 내려진 그날 이후 고을의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최 주사의 떡전둘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막도 하나가 줄었고 장터에서 최 주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었지요. 한때 장터 수령이라 불리며 위세를 떨치던
그 이름은 이제 거짓 문서를 꾸민 악덕 부자라는 오명과 함께 사람들의 입에서 수군수군 낮은 목소리로만 거론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수겸과 덕이의 꽃떡이었습니다. 이제 느티나무 아래 멍석 자리 하나로는 모자라 수겸은 장터 한켠의 작은 떡전을 열었습니다. 기둥넷의 지프로 지붕을 올린 허술한 가게였으나 그 안에서 피어나는 떡의 향기는 장터 어디에서든 코끝에 닿았지요. 자유로운 몸이 든 덕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장터에 나서는 덕이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감돌았지요. 입가에 옅은 미소가 자리 잡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는 덕이의 모습은 느티나무 아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시절과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덕이의 손에서 나오는 떡의 종류는 계절을 따라 끊임없이 달라졌습니다. 봄이면 뒷산 양지 바른 곳에서 캔 진달래 꽃잎을 얹어 분홍빛 화전을 붙였습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화전에서는 꽃향기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여 지나가는 이의 발걸음을 저절로 멈추게 하였지요. 여름이면 텃밭에서 따온 넓은 콩잎을 깔고 그 위에 하얀 쑥버무리를 올렸습니다. 쑥의 씁쓸한 향이 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었고 시원한 우물물에 담가 두었다가 내어주면 더위를 잊게 하는 별미가 되었지요. 가을에는 밤과 대추와 잣으로 빚은 송편이 나왔습니다. 갓진 송편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면 소리향이 은은하게 번져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밤소의 포근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으니 이것을 먹으려고 이웃 고을에서 짐을 싸 들고 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찹쌀로 인절미를 쳐서 콩고물, 깨고물, 팥고물을 번갈아 입혔습니다. 떡매로 찰밥을 치는 덕이의 팔에서 힘찬 소리가 나면 지나가던 아이들이 발을 멈추고 구경하다 군침을 삼키곤 하였지요. 한 번도 같은 떡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니 손님들은 다음 장날에 어떤 떡이 나올지 궁금하여 발걸음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겸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날이 많았으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장부를 펼쳐 어제의 매출을 확인하고 남은 재료를 점검하고 다음 장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글밖에 모른다고 무시당하던 그 학문이 이제는 장사의 든든한 밑그림이 되어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첫 꽃봉오리가 터진 날, 나뭇가지 사이로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퍼져 나왔습니다. 수겸이 마루에서 장부를 덮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덕이가 부엌에서 나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오늘 고되셨을 터이니 이것이라도 드시옵소서. 수겸이 숭늉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누룽지 향이 코끝을 감쌌지요.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 몸 안 깊숙이 퍼졌습니다. 수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내가 건네주던 따뜻한 죽 한 그릇의 온기가 문득 겹쳐졌지요.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 흩어지고 마당 위로 초승달이 떠올랐습니다. 수겸은 숭늉 사발을 감싸 쥔 채 한참을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울어진 기와집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하였고 빈 마당에 사람의 발자국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잣돈이라는 씨앗이 사람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려 마침내 봄날의 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묻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선비, 그때 장터에서 어찌 그런 선택을 하셨소?
모두가 미쳤다 하였는데 대체 무엇을 보고 그리한 것이오? 수겸은 찻잔을 내려놓고 먼 데를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짐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을 뿐이지요. 그 한마디에 묻는 이마다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수겸과 덕이의 이야기는 고을의 경계를 넘어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종잣돈으로 몸종을 사서 장터 최고의 떡장이로 키워냈다는 이야기는 장꾼들의 입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이웃 고을, 그 너머의 고을까지 닿았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습니다. 수겸의 떡전은 작은 가게에서 제법 너른 점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덕이가 만든 떡은 고을의 양반가에서 잔치상을 차릴 때 빠지지 않는 귀한 음식이 되었고, 관아에서도 손님을 대접할 때면 을의 수겸의 떡전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한때 장터 귀퉁이 느티나무 아래 멍석에서 시작한 장사가 고을에서 가장 번성하는 가게로 자라난 것이었지요. 덕이는 이제 고을 사람 모두가 이름을 아는 떡장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처자들이 덕이에게 와서 떡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고, 다른 고을의 떡전 주인이 비법을 전수받고 싶다며 먼 길을 찾아오기도 하였지요. 덕이는 찾아오는 이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손놀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을 숨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는 법이지요. 덕이가 웃으며 그리 말하면 수겸은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매화가 지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무렵 장터에 낯선 젊은 선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행색으로 보아 먼 길을 온 것이 분명하였지요. 젊은 선비는 떡전에 들러 떡을 하나 사서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참을 씹다가 떡을 삼키고 나서야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맛은 태어나서 처음이옵니다. 젊은 선비는 수겸을 찾아가 정중히 절을 올리고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먼 고을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직접 뵈러 왔사옵니다. 어찌하면 사람을 그리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었사옵니까? 모든 이가 쓸모없다고 하였던 사람에게서 보석을 찾아내신 그 눈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옵니까? 수겸은 마당의 매화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꽂힌 몇 점이 마당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지요. 이윽고 수겸이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면 사람의 참모습을 놓치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에 먼저 눈이 가고 작고 수수한 것은 쉬이 지나치는 법이요. 남들이 짐덩이라 부를 때 나는 그 사람의 손끝을 보았소이다.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손놀림에 진실이 담기는 법이니까요. 수겸은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오. 과거에 번번이 떨어지고 집안을 일으키지 못한 못난 선비에 지나지 않지요. 다만 한 가지, 사람을 볼 때 겉이 아니라 결을 보려 하였을 뿐이요. 겉은 꾸밀 수 있으나 손끝에 밴 정성과 몸에 새겨진 습관은 거짓이 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젊은 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수겸이 종잣돈 전부를 내던지며 사람 하나를 데려왔던 그 선택은 보는 이에 따라 미친 짓이기도 하고 신의 한 수이기도 하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몸짓만 보고 웃을 때 수겸은 손끝에 굳은 살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쓸모없다 할 때 수겸은 그 안에 숨은 재주를 읽었지요. 그 선택의 바탕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 온 정성이야말로 그 사람의 참된 무게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 듭니다. 크고 번쩍이는 것에 먼저 손이 가고 작고 수수한 것은 거들떠보지 않지요. 그러나 참으로 귀한 것은 대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법이옵니다. 화려한 꽃보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오래 서 있고 큰 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멀리 가 닿는 법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혹시 곁에 있는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이 어쩌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보석일 수도 있사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